대구 도심에 번쩍이는 은행 로비.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 최민석이 낡은 서류를 손에 쥐고 들어섭니다. 직원들의 무시와 비웃음 속 지점장이 그를 따뜻히 안아주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이 초라한 노인이 은행의 운명을 뒤바꾼 VIP 고객이라는 사실. 지금 밝혀집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더 많은 드라마와 감동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대구 중심가의 고층 건물들 사이 화려한 대리석으로 꾸며진 은행 로비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반짝였다. 고객들은 최신 유행 정장과 가죽 구두를 신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로비를 가득 메운 현대적이고 깔끔한 공기 속에서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갑작스럽게 정지한 것 같았다. 그는 낡은 모자와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는 농사로 구부러져 있었다. 그의 발에서는 흙이 떨어졌고 옷자락은 거친 바람과 수년간의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로비 한가운데 그는 잠시 멈춰섰다. 주름진 손으로 찢어진 종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로비의 세련된 풍경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고 다른 고객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그를 거리기 시작했다.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있던 정수진 씨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다. 저런 꼴로 대체 여길 왜 온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공손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말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노인은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내 계좌에 이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소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시골 특유의 억양이 섞여 있었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수지는 서류를 대충 넘겨보았다. 그의 옷에 묻은 흙이 그녀의 데스크에 떨어지자 그녀는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닦으며 짜증스럽게 속삭였다. 이런데 오기 전에 좀 씻고 오시지. 그러세요? 그러고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문제는 보통 인터넷 뱅킹으로 해결하셔야 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못 다루시죠? 그녀는 웃으며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농사일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그녀는 속으로 그가 키보드조차 제대로 다룰 줄 모를 거라 확신했다. 노인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직접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은행은 내가 오래 믿고 이용해 온 곳입니다. 수지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지점장님이 지금 바쁘시니 한참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손을 휙 휘저으며 그를 로비 구석의 작은 의자 쪽으로 보냈다.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 자리에 앉았다. 주변 고객들은 흙 묻은 그의 옷과 신발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런 꼴로 은행까지 올 생각을 하다니. 아니, 집에서 씻지도 않고 왔나 봐. 속삭이는 말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하지만 노인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종이를 손에 꼭 쥔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몇 분 후, 수지는 데스크 뒤에서 딴청을 피우며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은행 지점장이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이 노인을 발견하는 순간 표정이 놀라움과 존경으로 변했다. 그는 빠르게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최민석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뵙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최민석님,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로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흑투성이 노인이 지점장이 이렇게까지 방일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다니? 오랜만입니다. 제 계좌에 이상한 내역이 있어 확인하러 왔습니다. 최민석 씨는 담담히 대답했다. 지점장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은행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지점장은 그를 정중히 안내하며 로비를 떠났다. 하지만 그 순간
최민석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말없이 모든 것을 전하고 있었다. 꾸짖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행동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 속에는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편견과 무시를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의 시선을 받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신의 무례한 태도와 경솔함이 그 순간 비수처럼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수지는 은행에서 퇴근하는 내내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다. 로비를 떠나기 전 지점장이 최민석 씨를 향해 보여준 태도, 그리고 그가 로비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침묵의 시선이 그녀의 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사람이길래 수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초라한 옷차림과 거친 손을 보고 그를 비하한 자신의 태도는 돌이킬 수 없었다. 수진 씨, 지점장이 부르는 목소리에 그녀는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다. 퇴근 전 데스크로 불러들인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온화하지 않았다. 잠깐 들어와 주시겠어요?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점장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다. 수진 씨, 오늘 최민석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녀는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은 우리 은행의 가장 오래된 고객 중 한 분이십니다. 38년 전 이 은행이 막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를 믿고 거래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분께 그렇게 무례할 수 있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쥐락펴락했다. 최민석 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편해하던 그 옷, 그 손, 그건 하루도 쉬지 않고 흙을 만져야만 살아남는 삶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더럽다고 생각했나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켜졌다. 지점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당신과의 계약을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사무실을 나오는 그녀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마주했다. 내가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질문을 조롱하듯 대답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지. 그런데도 그렇게 했잖아. 눈물이 터져나왔다. 비참한 기분으로 그녀는 침대에 쓰러졌다. 이런 상태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 연인이자 대학 동창인 민호라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수지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나 오늘 큰 실수를 했어. 민호는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녀는 최민석 씨와의 일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말이 끝날 즈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난 정말 최악이야. 민호, 그냥 너무 못된 사람이 된 것 같아. 한참 침묵이 이어졌다. 민호는 마치 그녀의 말을 곱씹는 듯 했다. 수진아, 그가 천천히 말했다. 너는 잘못했어. 그리고 너도 그걸 알고 있지.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너무 부끄러워.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곤 했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우리가 상상 못할 경험을 해오셨으니까.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너 스스로한테 질문해봐.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할지 고민해.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최민석 씨의 묵직한 시선, 지점장의 단호한 목소리,
민호의 진심 어린 조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점점 더 실감했다. 수지는 밤새 뒤척였다. 민호의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그녀의 모든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무너뜨렸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최민석 씨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할수록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다. 새벽이 되어 겨우 잠들었지만 알람 소리가 그녀를 억지로 일으켰다.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을 바라본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얼굴에는 후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어차피 집으로 돌아오면 끝날 거야. 은행으로 가는 길. 그녀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힐끗 보았다. 단정한 정장과 깔끔한 메이크업은 여전히 그녀를 도시에 어울리게 보이게 했지만 내면의 혼란은 감춰지지 않았다. 은행에 도착한 후 수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조용하게 행동하려 했다. 고객들에게는 과도할 정도로 친절하게 대했고 데스크에 앉아있던 내내 다른 직원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동료들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어색하기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되뇌며 퇴근 시간만을 기다렸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를 도왔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병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수지는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배경음처럼 들릴 뿐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수진의 시선을 느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그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니? 수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면 어떡해? 어머니는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니? 수지는 차마 은행에서 벌어진 일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가 실수한 것 같아서. 큰 실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수진아,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거야. 네가 그걸 후회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너에게 성장의 기회가 된 거야. 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수진의 마음을 완전히 편안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남긴 상처를 곱씹고 있었다. 늦은 밤, 어머니가 잠자리에 든 후 수지는 조용히 거실 창가에 섰다. 그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질책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분의 옷과 손을 보고 그런 판단을 했을까? 그녀는 천천히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어릴 적. 수지는 늘 어머니가 늦은 밤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어머니는 한때 한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사장님과 직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며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 수지는 자신이 어머니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수지는 자신을 더욱 강하고 냉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약점이나 허점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가 최민석 씨를 대하던 방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애쓴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왔지만 그것이 최민석 씨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할 권리를 준 것은 아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머니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 수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실수를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래야만 해. 며칠 후 수지는 여느 때처럼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화면에 민호의 이름이 떴다. 여보세요?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내 생일이잖아? 가족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그의 밝은 목소리에 수지는 잠시 머뭇거렸다.
요즘 그녀의 마음은 너무 무거워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초대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어? 갈게. 토요일 저녁. 수지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메이크업도 깔끔히 했다. 민호의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최민석 씨와의 일이 떠올랐다. 민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밝게 웃으며 그를 맞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눈앞의 풍경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거실 한가운데 단정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최민석 씨였다. 수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가 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최민석 씨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의 존재는 그 자리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수지나 민호가 수진을 부르며 그녀를 거실로 이끌었다. 내가 소개할게. 여기 우리 할아버지. 최민석 할아버지야. 그리고 할아버지. 이쪽은 제 여자친구 수진입니다. 순간 최민석 씨의 눈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수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 수진이라 했나? 최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수진은 그의 말 속에 담긴 깊이를 느꼈다. 수진은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예의를 갖추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안녕하세요. 최민석 어르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민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수지는 그 미소 뒤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민호와 가족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불편한 기분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최민석 씨에게로 향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짓고 있었다. 수지는 그의 모습에서 은행 로비에서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닌 한 가정의 중심이자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을 발견했다. 잠시 후 최민석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수지는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그가 물 한 잔을 따르고 있을 때 그녀가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그의 앞에 서니 모든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륜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은행에서 그의 말에 수지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분명히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르신께 그렇게 행동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최민석 씨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 속에서 수지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후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모두 완벽할 수는 없지.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하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수지는 고개를 들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으로 향했다. 저 손목의 찬시계는 어디서 났나? 수지는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오래된 시계였다. 아? 이건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라고 하셨어요. 최민석 씨의 눈이 순간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 시계, 그건 혜영 씨 시계잖아. 수지는 놀라며 물었다. 혜영이요. 내 어머니가 혜영 씨라고. 최민석 씨는 놀란 듯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리가 있나? 내 어머니는 내가 평생 가장 믿었던 직원이었다. 그들은 부엌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는 연결을 느꼈다. 이 순간은 최민석 씨와 수진,
두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부엌의 공기는 정적 속에서도 묵직하게 흘렀다. 최민석 씨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최민석 씨의 손은 떨리듯 시계를 가리켰고 그의 눈은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혜영 씨라니? 너의 어머니라니?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혜영 씨는 내가 젊었을 때 이 은행에서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정직했지. 그의 말을 들으며 수지는 최민석 씨의 목소리 속에서 진심이 담긴 감정의 무게를 느꼈다. 어머니가 그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네 어머니는 나와 함께 일을 시작했을 때 젊었어. 그때 나는 은행의 작은 지점에서 농민들을 위해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지. 그 시절엔 우리가 오늘날처럼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어. 모든 게 손으로 기록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만 했지. 그의 얼굴에 고된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혜영 씨는 항상 나를 지켜줬어.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었지. 그녀는 우리 은행의 심장이었고 내게는 동료 이상의 사람이었어. 수지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분이었다면 왜 어머니는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최민석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지.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기보다 가족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말에는 존경과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최민석 씨는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시계를 아직도 갖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 이건 내가 혜영 씨에게 준 선물이야. 그녀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는 손가락으로 시계의 옆면을 살짝 어루만졌다. 거기에는 정직한 당신께 감사하며 최민석기라는 각인이 남아있었다.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가 이 시계의 유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저 이 시계는 중요한 거야. 잘 간직해라 말씀하셨어요. 최민석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혜영 씨지. 그녀는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 수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이제서야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은행에서 보여준 행동이 얼마나 어머니의 가치관과 배치되었는지를 생각하니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사실 수지는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많이 아프세요.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돕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녀의 말은 점점 잦아들며 눈물로 목이 메었다. 최민석 씨의 표정은 단단해졌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동시에 결단이 스쳤다. 혜영 씨가 아프다고. 그는 수진의 손을 붙잡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 오늘날까지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녀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지.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며 생각에 잠겼다. 수진 씨,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네 어머니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수지는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필요 없어.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네 어머니는 나에게 한때 가족 같은 존재였어. 그리고 나는 가족을 외면하지 않아. 그의 단호한 태도에 수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민석 씨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한 일에 비하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다. 어머니는 최민석 씨의 이름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내가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
늘 나를 믿어줬고 나에게 기대를 걸어줬어. 그 미소는 병으로 쇠약해진 얼굴에 빛을 더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머니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어. 수지는 최민석 씨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진 첫날, 수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쇠약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안도감과 희미한 희망으로 차 있었다. 수진아, 어머니는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네가 이렇게 날 위해 애써줘서.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부족했어요. 너무 늦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런 말하지 마.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야.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 말에 수지는 어머니를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더 잘 보살피겠다는 다짐이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수지는 평소와 다르게 은행으로 출근했다. 이전과는 달리. 그녀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껏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왔던 가식적이고 차가운 태도를 벗어던지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동료 직원이 그녀의 행동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한 노부부가 은행에 찾아왔다.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는 할머니가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들어섰다. 수지는 그들을 보자 순간적으로 최민석 씨를 떠올렸다. 과거의 그녀라면 불편한 표정을 지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진심 어린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노부부는 감사한 듯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노부부가 떠난 후 수지는 자리에 앉아 스스로에게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최민석 씨가 은행을 다시 방문했다. 그는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손에는 농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수지는 그를 보자 반갑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 어르신, 오랜만에 뵙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 씨, 잘 지냈나 표정이 밝아졌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수지는 그 말 속에서 그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네, 덕분에요. 그녀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답했다. 최민석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어. 네 어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의 말에 수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스승이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는 병원 치료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예전처럼 건강해질 날을 떠올리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더 하겠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어머니의 병을 돕는 것을 넘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며칠 후 수지는 어머니의 병원비 지원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최민석 씨를 찾아갔다. 그는 여느 때처럼 검소한 옷차림으로 집 앞에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와. 무슨 일로 왔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수진의 사과와 최민석의 따뜻한 도움으로 어머니는 희망을 되찾았다. 한 번의 실수가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꿨다.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동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산 해운대에 번쩍이는 고층 빌딩. 백만장자 민우가 신호등 앞에서 한 노숙자 할머니가 부르는 자장가를 듣고 충격에 빠진다. 27년 전 사라진 어머니의 노래와 똑같은 그 멜로디. 숨겨진 진실이 지금 밝혀진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더 많은 드라마와 진실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부산의 해운대구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민우는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마치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다. 최고 경영자로서 그가 이룬 모든 성공이 이 전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27년 전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3살의 민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 혁신테크의 대표이사였다. 매일 아침 그의 비서 한소라가 가져다주는 신문에는 어김없이 그의 이름이 실렸다. 젊은 나이에 이룬 그의 성공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의 비밀이 있었다. 매일 밤 홀로 남겨진 그의 부산 해안가 펜트하우스에서 민우는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달빛 아래 잠든 아기. 엄마 품에 안겨서 그 노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날의 유일한 기억이었다. 14살이었던 민우는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이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저녁 식사뿐이었다. 그 후로 어머니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민우의 일상은 완벽하게 통제된 듯했다. 6시 30분. 개인 트레이너와 하는 운동. 최고급 한식 조찬. 그리고 끝없는 회의와 의사결정.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사라진 어머니를 찾기 위해 그는 수많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경찰에도 계속해서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근처에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검은색 고급 세단을 몰았다. 차가운 12월의 아침 공기가 차창을 때렸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선 그때 길가에서 한 노숙자 할머니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른 날 같았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광경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찢어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미소는 이상하리만치 맑고 순수했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차를 길게 세웠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할머니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들려왔다. 달빛 아래 잠든 아기. 그 자장가였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다. 민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부르는 흔한 자장가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특유의 떨리는 목소리, 그 미세한 음정의 변화까지 너무나 똑같았다. 민우는 차에서 내리려다 멈칫했다. 그의 비서가 이미 3번째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회의 시간이 임박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가 걸린 중요한 자리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할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제 작은 박스 위에 앉아 계속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순간 민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이사회 의장인 최 회장이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민우 씨, 다들 기다리고 있네. 어디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할머니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었다. 27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지금 무슨 소리를... 최 회장의 항의를 뒤로 한 채 민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통제를 벗어난 순간이었다.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린 민우는 할머니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나타난 청소차가 길가의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우가 잠깐만요 라고 외치기도 전에 할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골목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민우는 필사적으로 뒤를 쫓았지만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할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민우의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매일 아침 그는 같은 장소를 찾았다. 회사는 비서에게 맡기고 그는 해운대역 주변의 모든 골목을 샅샅이 뒤졌다. 노숙자들의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그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산의 이면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27년 전 실종된 어머니의 행적을 찾아가는 과정은 민우에게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 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아픈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민우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완벽했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순간, 혁신테크의 주가는 급락하고 있었다. 끝없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지만 민우의 머릿속은 오직 그 할머니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해운대의 좁은 골목들을 헤매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번도 보지 않으려 했던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다. 화려한 사인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노숙자들, 편의점 앞에서 구걸하는 노인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와 한숨. 민우에겐 이 모든 것이 낯설었다. 라면 눈길 주지 않을 이들의 모습이 이제는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부산역 무료 급식소에서 민우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한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자장가를 부르시는 할머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잠시 생각하는 기색이 스쳤다. 아, 미친 할매 말하는 거야. 달빛 노래 부르는. 민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노숙자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 할머니는 때때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만큼은 누구보다도 따뜻했다고 했다. 그 할매는 말이야. 뭔가 있어 보이는데 한때는 잘 살았던 것 같아. 가끔 영어도 하고 피아노 치는 신용도 하고. 민우의 손이 떨렸다. 그의 어머니는 영어 교사였고 피아노를 전공했었다. 사랑하던 아들을 두고 왜 사라진 것일까? 민우는 자신의 회사 법무팀장에게 연락했다. 이 팀장님, 제 어머니의 실종 당시 기록을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특히 그 즈음에 있었던 교통사고나 정신병원 기록을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다음 날, 민우는 해운대역 인근의 모든 노숙자 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쉼터의 원장 박지연은 그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 작년 겨울에도 오셨었어요. 항상 그 자장가를 부르시면서. 그런데 특이한 건 주머니에 낡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1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사진이었죠. 민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법무팀장이었다. 대표님, 27년 전 해운대 부산대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신원불명으로 처리된 채 의식 없이 퇴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귀에 다시 그 자장가의 선율이 맴돌았다. 단서 건너.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리라. 그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그의 속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저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마침내 신호등이 바뀌고 민우는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민우의 눈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할머니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그저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민우는 주변의 모든 골목을 뛰어다녔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다. 혁신테크의 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최 회장은 민우의 최근 행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민우 대표,
당신이 노숙자를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졌어. 우리 회사 주가가 열흘째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민우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할머니의 모습뿐이었다. 법무팀의 조사는 계속되었다. 27년 전 해운대 부산대병원의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사고 당시 환자는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증을 겪었고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를 보였다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자가 퇴원 직전까지 같은 자장가를 부르며 민우야 라는 이름을 중얼거렸다는 간호일지의 기록이었다. 민우는 해운대 부산대병원 정신과 정 원장을 찾아갔다. 2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레지던트였던 정 원장은 그 환자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환자는 특별했습니다. 광역 자활 가능성이 있었고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했죠. 하지만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어린 아들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정 원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퇴원 후에도 몇 번 보았습니다. 노숙자가 되어 병원 근처를 배회하곤 했죠. 약을 처방해 주려 했지만 거부했어요. 대신 자장가를 부르며 웃었죠. 그 웃음이 잊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프고도 아름다웠어요.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사로 돌아온 민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밤거리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비서 한소라가 급하게 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민우는 평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에게 회사의 일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4살 때의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할머니의 그것과 겹쳐졌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지분 35% 모두 매각하여 노숙자 지원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언론은 미쳤다고 했고 주주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확고했다. 어머니를 찾는 것.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민우는 더 많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부산시의 노숙자 중 상당수가 그의 어머니처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대부분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 시스템의 허점, 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편견이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었다. 어느 날 민우는 부산역 인근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쉼터의 오래된 방명록에 적힌 글씨체가 어머니의 것과 일치했던 것이다. 날짜는 1년 전. 민우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할머니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은 민우의 수소문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27년 전 사고 기록에는 없는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병원 기록의 일부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사고 현장 목격자의 증언도 수상한 점이 많았다. 민우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큰 미스터리와 마주했다. 어머니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다. 오래전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의 흔적이 어머니의 실종과 묘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다. 이제 민우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계속해서 진실을 파헤치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돌아갈 길이 없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민우는 다시 한번 부산의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가 그의 귀에 맴돌았다. 부산의 겨울거리를 헤매는 민우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아버지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머니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뒤적이다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배경이 낯설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수영강 1998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우의 직감이 예리하게 반응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우는 수영강으로 향했다.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그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자장가 소리에 그의 거리의 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소리를 따라 걸어가자 강변의 작은 벤치에 앉아있는 노숙자 할머니가 보였다. 민우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민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할머니는 민우를 빤히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아, 젊은이, 혹시 내 아들을 보지 않았나요? 민우라고. 올해 14살일 텐데,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민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저 혹시 이 노래? 어디서 배우셨나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 이 노래 내 아들에게 불러주던 거예요. 그 애가 정말 좋아했죠. 하지만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아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이분이 혹시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이 아이가 민우지. 하지만 이건 내 아들인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민우예요. 이제 찾았어요.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작은 인식의 불빛이 켜진 것 같았다. 민우야, 정말 너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너는 어린아이였는데.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27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27년. 그래. 기억이 나. 그날, 그 사고, 그리고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민우야, 네 아버지가? 민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드디어 모든 것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네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어. 회사가 부도 위기였어. 내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고 싶다고 했지. 난 거절했어. 그날 밤 우리는 심하게 다퉜고 그 뒤로 기억이 흐릿해. 민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라지신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아니야. 난 도망쳤어. 네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집을 나왔지. 하지만 그날 밤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뒤로 모든 게 흐릿해졌다.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경제적 위기, 어머니의 실종, 그리고 지워진 병원 기록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민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한소라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체포되었습니다. 민우는 놀라 할머니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한소라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27년 전 사건과 관련해서요. 회장님이 대표님 아버님과 공모해 횡령과 사고 은폐를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부도 위기, 어머니의 실종, 그리고 최 회장의 갑작스러운 성공.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였던 것이다. 민우는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깨달음과 슬픔이 가득했다.
민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홀로 두고 와서.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요. 그날 밤, 부산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민우와 어머니는 손을 꼭 잡은 채 수영강 변을 걸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을 밝히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어머니가 부드럽게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잠든 아기. 수영강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민우와 어머니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27년의 공백을 메우려 노력했다. 어머니의 기억은 여전히 단편적이지만 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과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어머니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모셨다. 처음 고급 아파트에 들어선 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우야, 이런 곳에서 살 필요 없어. 엄마는 그냥 작은 집이면 충분해.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하지만 휴식은 잠시뿐이었다. 경찰이 민우에게 연락해왔다. 최 회장의 체포로 시작된 수사가 민우의 아버지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민우는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체포되실 것 같아요. 27년 전 사건과 관련해서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우야, 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단지 욕심이 너무 컸던 거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날, 뉴스에는 민우의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혁신테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민우의 명성도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민우는 의연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 아버지와 최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이 사실을 몰랐던 제 무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혁신테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민우의 진정성 있는 언행에 여론은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혁신테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최대 주주로만 남았다. 대신 그가 설립한 노숙자 지원재단에 이사장을 맡아 직접 현장을 뛰어다녔다. 어머니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갔다. 정신과 치료와 가족의 사랑으로 그녀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왔다. 어느 날 어머니는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야, 엄마가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을 잊을 수 없어. 민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머니,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재단은 부산 곳곳에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관리와 직업훈련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행복해했다. 그녀가 부르는 자장가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민우의 아버지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우는 아버지를 면회하러 갔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지른 잘못은 바로잡아야 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 말이 맞다. 세월이 흘렀다. 민우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재단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정부와 협력하여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갔다. 민우는 이제 사업가가 아닌 사회활동가로 더 유명해졌다. 어느 겨울밤, 민우와 어머니는 다시 수영강을 걸었다. 그날 밤, 17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어머니는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야, 고마워. 네가 날 찾아줘서. 민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가 저를 잊지 않고 계속 찾아주셔서요. 그들의 발자국 뒤로 눈이 소복이 쌓였다. 어머니가 흥얼거리는 자장가 소리가 밤 공기에 은은하게 퍼졌다.
이제 그 노래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민우는 생각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와 어머니, 그리고 그들이 돕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고.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노숙자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민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이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녁. 민우는 어머니와 함께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민우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행복과 의미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화려한 사무실이 아닌 이 소박한 식탁에서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식사 후 쉼터 사람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민우는 생각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자장가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따뜻한 노래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었다. 민우와 어머니는 수영강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자장가는 이제 희망의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느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